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유가족분들과 치료 중인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네, 연일 추모 분향소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위령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네. 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첫 사과로 봐도 됩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쓰신 거는 첫 사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예. 그 이전에 매일매일 조문을 하셨고 예. 첫날에도 이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들도 사실 의미상으로는 대국민 사과나 마찬가지였지만 단어까지 들어간 첫 사과라고 본다면 이번 사과가 첫 번째겠죠. 네. 그동안 야당은 이 분향소는 매번 찾으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한다라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계속 요청했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오늘 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이 표현을 사과로 봅니까? 미흡하죠. 이 무슨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뭐 이런 사과가 필요할 경우에 사실은 5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 본인이 직접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까지 그 역대 대통령들이 YSDJ 때도 쭉 여러 가지 대형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예. 사과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즉각하고 어떤 경우는 한 달 있다 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대개 그 이 원칙의 요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 달 후에 한 경우도 공식으로 청와대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공식 사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점 미흡한 얘기고요. 다시 한번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에 이번 주가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 주 초에는 공식으로 사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매일 조문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매일 조문이 아닙니다. 매일 조문으로 감흥을 느낄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진상규명과 책임을 가려내는 거죠. 그 법적인 책임도 그렇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사람들을 빨리 가려내고요. 진상규명도 단기 장기로 나눠가지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첫 공식 사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 좀 마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식 사과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또 어떤 것을 공식 사과로 인정해야 되는지 그건 뭐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계속 조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애도 기간 중에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추모가 우선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는 그동안의 조문 행위를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큰 책임감과 또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사과라는 단어를 또 위령 법회에서 쓰신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사과한다는 대통령의 마음은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된 걸로 보고요. 말씀하신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오늘 이 10대 희생자가 있었던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서 희생자 부모님에게 사고를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 썼고 사과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공식 사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보는 시각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관점에 따라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인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보자면 조금 느닷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사 초기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뭐 예컨대 서울시청이 됐든 광화문 광장이 됐든 대통령께서 뭐 매일 가서 진정성 있게 조문을 하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큰 감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다운 책임과 대통령다운 방식의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어떤 큰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늦어도 그러니까 내일 자정까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요일 정도에는 공식적인 형식과 틀을 갖춰서 대통령실에서 사과 기자회견이 됐든 뭐 이런 방식으로 공식적인 회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대통령은 이제 위령법회에서 이런 죄송스럽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좀 조문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향소에서는 이제 화가 난 유족들이 대통령이 보낸 이 조화를 이제 이렇게 조금 치우는 그런 좀 일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족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권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황망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유족분들이 특히나 어린 자녀를 잃은 분들이 지금 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조화, 공직자들이죠. 대통령, 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것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부처 관련된 또 특히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충분히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지금은 거기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유족분은 이제 자신을 막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그날 사고가 난 날 이렇게 자기를 막을 게 아니라 그날 이렇게 막았으면 사고를 막았으면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행보에서 조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같이 수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틀 전에 이른바 중대본 회의에 이상민 장관이 보이지 않아서 다들 어디 갔나 봤더니 대통령의 이제 조문에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은 꼭 같이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뭐 차치하고 오늘 이상민 장관이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제 경질적으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냥 그게 아니라 뭐 행안부 장관의 행보가 있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일정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장 기자님부터 좀 잠깐 들어볼게요. 뭐 실제로 여러 지금 뭐 기자들 정보 보고에 여러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경질적으로 확고히 확실히 이제 왜냐하면 너무 이제 잘못된 행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능성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경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버전이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은 이상민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에 대한 경질 가능성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따라서 책임져야 되는 범위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게 사건의 수사 정도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뭐 용산 서장의 전 서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형사적인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오늘 얘기 좀 들어보고요. 여야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하고 분향소를 찾았을 때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을 느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찾아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직무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너무나 또 책임이 분명한 행안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하기는커녕 연이틀 조문에 동행시켰습니다. 온 국민 앞에서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상처, 국민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 가까이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책임이 큰 이들 모두가 참사의 실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국민 분노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수사 결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오늘 발언은 약간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께서 어떤 사퇴 결심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곧 뒤에 나오는 말은 끝까지 희생자들을 세심히 살피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또 뉘앙스로 얘기해서 이중적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그러면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글쎄,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사건 직후인, 이 사고 직후인 예. 10월 30일하고 11월 1일 날 보인 행태로 사실은 이미 국민 눈밖에는 났습니다. 다만 대통령 눈밖에 나지 않은 거죠. 근데 여의도 돌아다니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112 11건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저는 예. 뭐 11건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110건이라 그러면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11건은 믿지 않지만 하여튼 지금 뭐 11건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봐도 예. 이상민 장관과 지금 경찰청장은 자리를 보존하기 매우 어려운 분위기로 돌아섰고요. 예.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실도 거의 쉴드 치는 것은 포기한 걸로 보여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오늘 얘기를 보면 저는 앞에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그만두느냐 하는 택일 정도가 남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첫날 둘째 날 관련해서는 사실은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지를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물론 도의적인 책임도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책임 있는 관할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예. 대통령 조문에 함께 수행하지 않는다는 건 또 그로서 말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조문에 같이 가지 않았다면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왜 그 조문 현장에 없었느냐? 예. 지금 왜 할 일들을 다 제대로 안 하고 있냐 그런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늦게 받았던 거, 대통령실보다 늦게 보고 받았던 거, 현장에 늦게 갔던 거 등등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책임은 통감하지만 예. 그렇다고 지금 아직 임명권자의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뭐 뒤에 가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예.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든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공직자로서 그 예.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국민의힘의 어느 저는 소속의 당원이든지 예. 의원들도 이상민 장관의 지금의 모습을 뭐 두둔하거나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자리에 있는 한 마지막 1분 1초까지도 이제까지 못한 그 자신의 책임과 소임을 다해라. 그런 저는 모습으로 봅니다. 사실상 이상민 장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대통령의 의중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때는, 장관직을 최선을 네, 다해서 네, 수행하는 것뿐이다. 예,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마지막까지 그런 최선을 표현을 다하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현장 조치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원인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대변인도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상민 윤익은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인 것 같습니다. 잠깐 볼까요? 수습 후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습 후에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기조잖아요. 그렇게 보기엔 좀 그렇죠. 아직 지금 뭐 수습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아직 예. 일주일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애도 기간 중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 어떤 뭐 경질을 한다거나 예. 인사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를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당장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경찰 또는 행안부 그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는 상황도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수습 후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거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진상규명, 책임, 대책 마련 세 개가 이게 같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상규명도 단기적으로 진상규명할 게 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게 있는데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예. 이상민 장관이 오늘 했던 것 같은 얘기를 10월 30일 날 아침에 턱 나와가지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안전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질 거 지겠다. 예. 장관으로서 지겠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일은 열심히 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법적 책임하고 뭐 좀 이게 혼재돼 가지고 일단 예. 법적 책임은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면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10월 30일 날 오전에 대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건 법만능주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판사 예. 출신이라 전혀 자질이 부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맞지 않고 윤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쭉 흘러나오면서 하루 이틀 흘러갔다가 11월 2일 날에는 덜커덕 나와가지고 또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좀 말이 자꾸 바뀌는데 법적 책임하고 정치 도의적 책임하고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이 이제 들어가는데 법적 책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박적이에요. 다만 정치 도의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며칠 동안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에야 지금 겨우 한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걸 지금 혼돈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특히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책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다 보여준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 수습 방향,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6.8%고요. 사고 수준에서 마무리가 24%,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이 아니다가 16.7%, 잘 모르겠다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좀 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이 여론조사 조금 아쉬운 대목은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일단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책임지는 져야 할 분들은 물러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약간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 질문 문항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수습 후에 선수습 후 사퇴가 맞는지 여론조사 문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문항은 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꾸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꺼내서 좀 미안한데 이분은 지금 실기했다는 거예요. 당장 물러나야 될 사람이 계속 이 사퇴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물론 새겨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행안부 장관도 어느 정도는 정치인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사건 직후에 본인이 했던 발언 여러 건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라는 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도 경질이 되고 예. 뭐 경찰청장까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경찰 업무를 지휘해야 될 수뇌부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장 뭐 수사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경찰이 뭘 했는지 뭐 수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엉클어지게 된다. 그 차원이고 이게 뭐 이렇게 오래 만약에 인사 조치가 된다고 할 경우에라도 지금보다 그렇게 오래 지나서 예.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며칠 상관 정도의 예.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지역별 특징을 좀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어요. 뭐 우리가 잠시 뒤에 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만은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껴안고 갔을 때와 조속히 사퇴시키고 새롭게 수습했을 때 민심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지층은 대구 경북을 비롯한 지지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근데 저는 지금 이 사태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정권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게 대한민국 저는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참사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있었죠. 아니요, 세월호 참사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일어난 참사고요. 예. 이거는요, 국민이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압살을 당해서 무려 156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참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요. 세계에서도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질서 유지와 안전하면 최고로 치는 나라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찰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2022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예. 걸어가다가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10대, 대학생, 청년학생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어간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안 진다. 그리고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경찰이든 소방이든 간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평소보다 많이 온 것도 아니었다. 예. 전혀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자들이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서 보고체계에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대통령은 11시 01분에 보고를 받았는데 왜 행안부 장관은 11시 20분이 넘어서야 보고를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도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 받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장관으로 두고 정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장관으로 계속 연명을 시킨다면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을 장관으로 새로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금 보면 여러 갈래에서 경찰은 경찰, 행안부는 행안부, 그리고 용산구는 용산구대로 누구 하나 어느 사람 하나 제정신으로 이 시스템을 잘 처리했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형사들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수습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장면들을 인터뷰로 보면서 국민들이 그 답답한 가슴을 그나마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온도차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유가족이 분향소에 가서
조화를 뒤집어 엎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너무나 심각한 사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혹시 예. 지금 뭐 이런 말씀하신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없죠. 다 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이제 수습 방안과 또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할 것이냐인지 이게 이제 좀 논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예. 뭐 유가족들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하고 또 저희가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께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진했다면 계속 더 그 위로의 말씀 드리고 그런 낮은 자세로 접근을 한다. 다만 이 인사 관련한 얘기는 물론 당장 경질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감정적으로는 훨씬 더 와닿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문제도 정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존한다는 것을 예. 인식해야 한다. 이 말씀만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책임자들이 자신을 셀프 수사하는 꼴이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좀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공식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것은 누가 초래했습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안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은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죠. 검찰도 대형 재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상식적으로 드린 것이고요.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 불신,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옵니다. 투명하게 사건의 경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참사에 대한 수사는 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 내에 자체 특별감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본이 압수수색했던 대상 가운데 경찰청장, 서울청장실은 빠졌어요. 이쪽은 내부 감찰팀이 이미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놨다. 이게 지금 경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이거 경찰 못 믿겠다. 수사 주체를 바꾸자. 국정조사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야당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수사 주체가 경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사를 그러면 이제 검수완박 가지고 자꾸 쉴드를 치는데 예. 여당도 이게 지금 먹물이 대통령한테 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논리, 그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쉴드에만 전념을 하는데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누가 하느냐? 상설특검이 있잖아요. 그럼 법무장관이 마음먹으면 바로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아주 단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특검을 하려면은 굉장히 예. 복잡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회 의결을 해야 되고 또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상설 특검은 딱 서두르면은요. 예. 한 일주일여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사 또 주체가 마땅치 않다고 그러는 예. 건 이건 거의 지금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꼴이고요. 또 수사 중이니까 국조는 조금 이따 하자. 그런데요. 국회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여당이 쉴드 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사하면서 국조를 하는 경우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하는 거군요. 그럼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할 수 있는 거고 수사는 수사고 국조는 국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지금 112 신고 아까 11건밖에 없다고 경찰청장이 얘기한 거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11건밖에 신고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수만 명이 지금 뭐 10만 명 이러는데 예. 그리고 자영업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거기를 지나친 사람이 또 몇 명입니까? 11건만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이건 명백한 벌써 거짓말입니다. 저는 또 하나 10시 15분에 첫 사고가 났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10시 15분에 첫 사고가 났다는 것은 하여튼 그렇게 지금 신고가 된 것일 뿐이고요. 사실 돌아가신 그분들 중에는 10시 15분이 아니고 훨씬 전에 그게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2시간 전, 3시간 전, 4시간 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검 한 건도 안 했습니다. 부검 한 건 안 하고 그냥 다 발인해서 화장하고 끝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해외로 운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믿어라. 우리가 열심히 수사하겠다. 진상을 규명하겠다.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감찰팀에서 뭔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또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112 신고 11건이라는 것도 물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짐작이 다 가요. 아, 이건 정말로 제대로 까려고 결심을 하긴 한 모양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신고 11건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못 믿겠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수사를 경찰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일이고 빨리 경찰을 손을 떼게 하는 것이 증거를 그나마 없애는 것을 예. 막는 방법입니다. 지금 기존에 나온 언론 보도라든지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 압사와 관련된 신고가 11건이고 그 외에 뭐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비 다툼 또 소매치기 분실 뭐 이런 거 관련된 신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좀 명확하게 압사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지는 조금 논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 수사 지금 나온 것들 이제 신고 건수 11건부터 시작해서 믿업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저는 이 사안을 아주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요.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112에 신고된 건수라든지 현장 사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되지만 부처나 이런 경찰 쪽에 보고가 되기 이전에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을 통해서 이미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이제 112에 신고됐다, 압사 관련된 위험하다라는 신고가 됐다라는 이 시간 등등이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그 이전에 신고를 했다거나 그 이전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어떻게든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들이 그럼 침묵하고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근에 어떤 사건에서도 사실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부분은 저희는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조사 결과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 중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미진하다면 국민적인 의혹을 국민의힘이든 용산에서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 이후에 국정조사라는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치면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조사의 주체가 경찰이든 누구든 이걸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숨길 의도가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좀 지켜보고 결과를 네. 보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네. 예, 뭐 장 기자님.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6시 34분부터 10시 15분까지 들어온 게 11건이고 예. 10시 15분 그러니까 참사가 확인된 시간, 경찰에 보고된 시간부터 해서 11시까지 해서 87건이 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모두 98건이고 한 100여 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이 신고들에 대해서 전부 묵살됐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에 들어온 그렇습니다. 건수들. 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이 CCTV만 보면서 예. 현장에서 판단해서 가동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예. 이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의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해석들 또 다양한 수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에 사법경찰이 많이 썼다. 근데 이들의 역할은 압사, 참사, 이 인원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에서 마약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사 현장을 보고도 제대로 인원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이제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권은희 의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용산에서 이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 뭐 광화문에서 집회나 무슨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경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게 이 지금 혼잡 상황에서 이런 압사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저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탓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137명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이 사람들의 근무 형태입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또는 보고서에 나오면 모의총포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투입이 됐는데 사복을 입고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날 이태원의 상황은 사복경찰관이 아니라 근무복을 입고 멀리서도 한눈에 경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혼잡한 상황에서 우측 통행을 관리할 그런 경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 방송의 진행자도 이제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 사법경찰관들이 그 인원 통제보다는 이제 마약 수사 단속에 더 집중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든 아니면 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든 그 참사 현장이 벌어질 것 같은 곳에서 위중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약범을 쫓다가도 누군가 시민이 생명에 위협이 처이면 그 시민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경찰관의 기본 도리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그거를 방치했다? 이게 참 믿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몰고 가려다 하다 보니 마약 수사에 집중해서 이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치안 관련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끌고 나오는 건데 일반 시민도 지나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사람을 구하잖아요. 하물며 경찰관이 설령 마약 수사를 위한 임무에 투입됐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돕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날 사복을 입고 마약 수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정치 공세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보면은 황운하 의원인데 저분이 누굽니까? 경찰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경찰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데도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도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적 촉으로 봤을 때 마약 수사하느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했다? 이게 저는 가능하나요?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책임을 경찰 쪽에 책임을 더 묻는다면은 저희들이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자, 경찰, 검찰이 사실은 기자적인 직업적인 속성이 비슷해요. 상황이 바뀌면 즉시 전환하는.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상황실도 그렇고 용산서도 그렇고 하여튼 경찰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빨리 해서 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금 굉장히 현장 상황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어떤 개선상에 있는 분 하나가 야 바꾸자. 모두를 바꾸자. 지금 필요한 인력이 많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두 중단하고 다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경비로 전환해라.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날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휘부의 역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휘부가 빨리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마약 수사 중단하고 빨리 현장 통제해라, 인원 통제해라, 뭐 이렇게 바꿨어야 요새 되는데.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모두 전환하는 거 무지 쉽습니다. 사실은 최첨단 무전기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구청, 뭐 경찰 다 소방 이걸 다 할 수 있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날 이렇게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보면은 그 서울 경찰청의 상황실도 사실은 먹통 비슷하게 돼 있었고요. 용산서도 삼각지에 써 있었던 이 말하자면 반정부 데모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었고 다 전부 용바라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용산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용바라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이태원의 상황을 누군가 판단해 줘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경찰청장이랑 용산서장 행적 좀 짚고 제가 우리 장 기자님 말씀도 이게 이제 연관선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판단을 해야 될 현장 지휘관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저희가 계속 수차례 짚어보고 왔습니다만은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참사가 발생한 날 충북 제천에 있는 캠핑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11시쯤에. 그래서 통화가 잘 안 됐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이제 통화가 겨우 돼서 사건을 인지했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와서 2시 30분에 이제 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쨌든 참사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경찰청장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보호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먼저 지휘를 했어야 될 용산경찰서장은 9시까지는 이 광화문 집회 현장을 지휘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어디서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현장에는 애초에 알려진 10시 15분이 아니라 11시가 넘은 시각에 그것도 걸어서 도착했다는 게 새롭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착해서 이태원 파출소 맞은편에 있는데 한 90m 정도 떨어진 이태원 파출소 위에 올라가서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참사 현장에 가서 지휘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합니다. 이 얘기를 좀 기본 전제로 깔고 지휘관의 현장 상황 판단 미진한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죠. 장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왜냐하면 지금 휴대전화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감찰 기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임재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행적이 묘연합니다. 특히나 이제 8시 30분까지 집회 삼각지 파출소 이때 거기 그 집회 시위를 관장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다는 게 이제 그 기자들 취재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저녁만 먹은 건지 아니면 술자리까지 같이 한 건지 이것은 좀 더 취재가 좀 필요한 뭐 조사도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용산서 경비과정 등과 함께 식당에 간 것은 확인이 됐는데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약 단속을 한 게 문제가 아니죠. 마약 단속해야죠. 그리고 성범죄도 단속을 해야죠. 문제는 마약과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단 시민들이 1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끊임없이 예고가 됐고 뭐 거기 축제에 가면은 세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 리포트가 여러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용산구청 그리고 서울시가 소위 얘기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세워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예컨대 경찰들이 당일 뭐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있고 뭐 용산에서도 예. 집회가 있고 여러 가지 시위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한다면 지방청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에 요청을 예. 해서 예산을 좀 쓴다 하더라도 안전요원들을 좀 배치해서 질서 유지 그리고 도로 통제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예.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건데요. 특히 10월 26일 날 그 용산구에서 관련된 할로윈 대회 예. 축제에 관련된 회의를 했었는데요.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대책 회의라고 보기에는 격이 확 떨어지는 이런 예.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용산구청의 자원순환과 직원, 용산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 과장,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회장, 구청장은 오지도 않았고요. 여기에 실제로 안전대책을 책임질 용산서의 경비과장이나 교통과장은 아예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용산 예. 소방서장이 우물쭈물하다가 얘기한 것이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자체가 없었다라고 예. 고백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하나도 작동을 예. 안 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경찰청장하고 용산 경찰서장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사실 서울 경찰청장도요. 용산 쪽에서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 소장이 네. 기동대를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동대가 전부 이제 광화문 집회가 있으니 보내줄 여력이 없다 이렇게 아마 이제 서울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서초동에 그리고 용산하고 가까운 삼각 지역 쪽에 기동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9시 이후에는 그냥 있었어요. 대기 상태였어요. 9시 이후에도 즉각 투입했더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서울 경찰청장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희영 우리 용산구청장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당일날 저기 뭐 의령에 잠깐 축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걸어서 그 이태원 골목을 지나갔어요. 9시쯤에. 그다음에 지금 소방청 관련돼서 용산 소방서장도 비슷하게 뭐 현장을 걸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어디가 구멍이 뚫렸는지 이게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숭숭숭숭숭숭 다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의 딱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 말하기 어려워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현장에 있었던 우리 순경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가장 노고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보고 체계 라인에 있었던 핵심의 그 포인트 하나하나에 있었던 분들이 글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도 예. 분노할 정도로 그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예. 그리고 보고를 받고도 신속하게 그 다음 전달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시스템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것도 이 보고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숨겨져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다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문책할 분들은 문책하고 책임질 분들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사 와중에 국민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 정치인들의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얘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김성애 전 비서관의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날 이 참사가 청와대 이전 때문이다, 용산으로 이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비난을 좀 받았죠. 그리고 근데 그제는 또 SNS에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제 달리는 그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봤더니 바이든 미 대통령 관련된 거였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남이 그렇게 올린 걸 공유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김성애 전 비서관은 부모도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못 막아놓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처음에 그렇죠? 윤석열 정부 처음에 대통령실에 이제 종교문화비서관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발언 논란 때문에 이제 낙마하신 분인데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뭐 부모도 자식 가는 걸 못 막아놓고 뭐 누구 보고 막으라느냐 식으로 좀 들립니다. 이게 뭐 민주당 쪽이든 뭐 이 국민의힘 쪽이든 뭐 정부 사람이든 아니든 이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올리셔야 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신경민 의원은 네, 먼저 그 김성애 전 비서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세월호를 거치면서 국민 모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한다면 사후에요. 사전이나 그 당시 건 제어 사후에 희생자 조롱입니다. 희생자한테 책임지우기. 놀러 간 너가 네, 문제다 이런 그렇죠. 식인가요? 희생자를 조롱하고 희생자가 책임이 있고 너무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뭐 부모까지도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세월호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습니까? 예. 뭐 세금 도둑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이 희생자 조롱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김성애 비서관이 이런 분이 비서관 안 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조롱을 한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남영희 의원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은 아닙니다. 예. 낙선하셔서 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하겠습니다. 부원장 경우를 보면 예. 맨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수사와 조사와 감찰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느낌으로 또 이 팩트 드러난 걸 보면 과잉 경호, 과잉 경비가 분명히 이 지휘 체계를 신속하게 모두 전환하는데 뭔가 하여튼 유관해 보여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 용산서도 빨리 모두 전환을 하지 못했고 서울청도 빨리 전환을 해서 신속 대응을 예. 하지 못한 건 과잉 대응에 과잉 경호 경비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용산서에는 특히 업무 과중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전 관료 체계가 경찰 포함해서 용발하기나 대발하기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혹시 이렇게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사와 조사와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영희 이 부원장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톤으로 확실한 증거 없이 올리는 것은 조금 너무 빨리 갔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대목은 그 해소를 하고 설명을 하고 분명하게 좀 밝힐 것 밝혀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과잉이 있고 무리한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하여튼 좀 고치긴 고쳐야 되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만약 이번에 청와대 상황실이 가동되고 있었더라면 거기에는 일선 경찰서나 소방관들의 그 머리에 쓰고 있는 카메라도 전부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아마 현장 상황이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고 조치가 되고 그래서 이번 희생을 좀 극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참사의 원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심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이번 참사와는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 예. 게 그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경찰 경력이라고 그러죠. 그는 따로 있어요. 101 경비단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찰의 경력이 용산 대통령실을 경비하기 위해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 현장에서의 어떤 질서 유지가 소홀했다. 이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경찰에서도 누누이 얘기한 거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다 잘 하고 말씀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예. 남영희 부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 그것도 사실관계 틀렸고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그 사진을 또 올려서 정치 공세를 또 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 하시는 정도의 비중을 가지셨다면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이 얘기는 계속 진행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측근 김용 씨에 대한 수사 얘기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제 법원 출석을 했다가 이제 취재진 질문에는 이제 묵묵부답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조금 중간에 배달 사고로 가져간 한 1억 원 정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미 많이 공개가 됐죠. 그 1억 원 가운데 500만 원 정도를 이재명 대표 후원금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유무는 조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을 전제로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유동규 씨의 얘기 잠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라는 얘기가 있는데 천화동 1호 실소유주 누구라고 보십니까?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 있으세요? 천화동인 실소유주 1호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증인으로 좀 나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 이런 것들이 잘 극복되고 기소가 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뭐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아주 많은 의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장 기자님,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이 후원급 명단에 이 지금 이 유동규 씨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걷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처럼 이 유동규 씨가 본인이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일으킨 1억 원 가운데 뭐 수백만 원을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했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대장동 개발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네. 할 때 그 바꾸는 거에 대한 최종 보고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뭐랄까 최고 결정권자를 리 영어로 써놓은 거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또 경선 자금 이 과정에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이걸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따져봐야 될 점은 뭐 재판에서 예. 확인이 좀 되고 또 이번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소 여부가 또 어떻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불법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백만 원을 건넸는데 이게 불법 자금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낸 건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대선 자금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면 우상호 당시 총괄 선대본부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일찍 찼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되돌려줬다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뭐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법원 재판에서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유동규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뭐 지켜보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관계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그 메모는 어떻습니까? 그 대장동 개발 방식과 관련돼서 리라고 써놓은 거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칭하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제 대장동 일당은 그 이제 대장동 전체가 그 저층 연립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베버레이즈 방식으로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을 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통칭 최종 결정권자. 그렇죠. 최종 결정권자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바꿨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좀 봐야 되지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정진상 정무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하고 함께 의논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사실 증언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기자님 말씀 중에 우상호 의원 하신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너무 많아서 뭐 다 안 썼다 뭐 이 얘기잖아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한 게 작년 10월 25일입니다. 지사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대선이든 뭐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후원회를 조직할 수가 없고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25일 전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후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동규의 증언에 의하면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김용 씨에게 간 그 시점은 작년 4월, 8월 그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기 이전입니다. 즉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었다는 점, 예.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좀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가정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게 참 위험하다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일방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유동규로부터 돈 정치 후원금을 받았든 아니면 또는 또 대장동 개발 방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든 일방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자꾸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원욱 의원의 말처럼 이제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어나는 건가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면 똘똘 뭉치나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두 방향의 수사가 같이 예.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그런 수사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되는 그런 수사가 있어서 예. 의원들이 이 스탠스를 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같이 동시다발로 두 개가 막 뭉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스탠스를 정해야 되냐 하는데 혼란을 느끼는 의원들이 대다수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아직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초에 있을 김용 기소를 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사를 계속 관찰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태도를 표명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신중한 입장이 있군요. 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 데 이어서 또 어젯밤에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또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한의 이 항공기 180여 대가 떠서 우리가 지금 이 비질런트 스톰, 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했던 240여 대의 전투기들과 또 별도의 전투기들까지 떠서 맞대응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뭐가 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 예. 그 울릉도 쪽에 같은 경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습 경보 놀랐습니다. 떴잖아요. 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침에 속보가 뜨는 바람에. 근데 지금 북한의 이런 전략은 제가 볼 때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실리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달콤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의도적인 외면 내지는 강공책을 펴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겠죠. 특히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게 어떻게든 뭔가를 더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전략과 중국과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이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지금 북한의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럴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칙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방 공조하고 강화하고요. 북한에게 함부로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종섭 국방장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장관의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 국면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북 특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우리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북 특사를 아무리 대립은 있어도 대화는 해야 되는 건 그건 인류사회에서 원칙이니까요. 더군다나 이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특사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안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게 지금 얼마나 현실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변론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북 특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냥 선언적 발언이라고 보시면 뭐 얘기는 할 수는 있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강대강으로 가고 있을 때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조언이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 그래도 대화는 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실제 감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없잖아요. 지금 최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뭐 핵실험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지켜만 거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메시지는 더 낼 수 있죠. 지금도 보시면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한다고 하니까 또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북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위기로 생각한다고 저는 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력 자산을 막 공개하면서 ICBM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지를 예. 갖고 이렇게 대항하겠다 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미가 계속 이종섭 장관이 미국 가서 핵무기도 보고 핵 전투기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거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봐야죠. 여권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전술핵을 갖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선을 걷어요. 그건 아니다. 그거 외에도 충분히 압박할 수단이 있다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건가요? 전술핵.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여러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 전력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그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미가 합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방비가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주째가 됩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